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저희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고 일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미연합훈련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한국은 우리의 국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딱 선을 그었는데 연일 우리 쪽에서 보내는 이 러브콜 무시도 아니고 애써 마이크 잡고 싫은데 라고 말하는 속내는 뭐냐라는 거죠.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면 들어가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푸틴, 젤렌스키 곧 만난다. 트럼프, 우크라 안보 보장.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두 사람 2주 안에 만날 거예요 라는 소식 어제 나왔죠. 그런데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그래 얘기 좀 둘이 잘해봐.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리가 좀 보장을 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보 이렇게 보장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우크라 미군 주둔 원한 젤렌스키, 트럼프는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아예 주둔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회피했다는 거 대신에 오늘 새벽에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밝히길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에 유럽 그리고 이 유럽이랑 다 같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전 보장에 대해서 논의할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이 세 구역의 이 위원회가 지금 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관건은 3자 회담이 되겠죠.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이 두 세 정상이 어떻게 얘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냐가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조선 방산 미공약 머리 맞댄 K1팀입니다. K1팀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죠. 지금 한눈에 봐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이 삼성전자 회장 등등 해서 지금 이 경영계, 기업계가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같이 곧 방미할 한 팀인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모여서 우리 한번 가서 잘해봅시다. 조선 방산으로 우리 한번 미국 좀 공략을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모았다라는 거죠. 네, 전략을 좀 잘 짜고 갈 필요가 있겠죠. 한눈에 봐도 화기애애한데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얘기도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이 자리에서도 노란봉투법 이거 좀 경영 위축이 될 수 있는데요 라는 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미 동행 경제인 간담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더불어서 주한미상의 암참이라고 하죠. 이 여당에 이거 한국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 수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는 24일 통과를 시킬 방침이다라는 거 때문에 24일에 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은 25일에 예정대로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무궁화호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오전 10시 52분 이 밝은 대낮인데 이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진주로 가는 무궁화호가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을 덮쳐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숨진 2명 이 코레일의 하청 업체 직원들이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재. 네, 일각에선 코레일 사장 해임 얘기까지도 솔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앉아 있고요. 이 앞에 쭉 누군가들이 앉아 있어요. 다 뒤통수밖에 지금 안 보이죠. 네, 이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길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뒤통수만 보이던 사람들 다
바로 유럽의 정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마크롱, 지금 핀란드 대통령도 보이고요. 여기 지금 이 UN 이동재도 보이고 이 폰데어라이언도 지금 다 옹기종기 지금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한 명 모시기도 어려운 이 정상들, 1분 1초가 바쁜 이 정상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이유, 바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위해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로 모인 거죠. 이렇게 바쁜 정상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일이자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논의가 좀 잘 풀리길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한동훈보다 전한길.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장, 한보다 전한길 공천, 조, 부적절. 마지막 전대 방송 토론도 윤 전 공방이었었다라는 거죠. 오는 22일이면 당대표가 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결선에 가면 26일까지 가겠습니다만 일단 22일 날 결과가 좀 나온다라는 거죠. 거의 지금 전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전대 막바지 마지막 이 TV 방송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한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면 1번 하남자라고 공격했던 권성동 의원, 2번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홍준표 전 시장. 보면 속에 굉장히 장난기가 있는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선한 그런 면들이 제 마음에 듭니다.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 어떤 게 더 큽니까? 1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번 김 후보가 약속했던 김덕수 단일화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계엄을 하셨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크게 큰 타격을 줬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출연하셔야 한다면 1번 김어준 TV, 2번 전한길 TV. 김어준 후보는 그 좌파파리하면서 실질적인 진보라기보다는 진보파리를 하는 분입니다. 단단히 좀 고약한 그런 사고를 고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김어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장동혁 후보한테 질문이 이거였었죠. 만약에 이 내년에 있을 이 재보궐선거에 이 공천을 준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주시겠어요? 전한길 씨를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전한길 씨를 주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보다 전한길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키워드기도 하죠.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도 했었는데 전한길 씨 지금 이제 한 달 됐나, 이 2달째에 들어가나요? 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전한길 씨한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신스틸럽니까? 전한길 씨가 신스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전대 키워드는 네. 결국 전한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대를 관통하는 정말 키워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지금 정말 명징하게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밸런스 게임은 예능감 때문에 이제 네. 방송사에서 이제 약간의 후보들을 예능감이 섞였다.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서는 사실 그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 장동혁 후보에게는 굉장히 진지하게 저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장동혁 후보가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1호 측근 아니었습니까? 사무총장, 비대위단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게 더 뉴스가 되는 건데, 지금 장동혁 후보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 돌아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원 투표 시작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8대2 구조, 당원 80과 이제 여론조사 29조인데 장동혁 후보가 이제까지 저렇게 말하자면 승기를 지금 잡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문수를 뭐 추월했느니 뭐 김문수를 쫓아갔느니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어쨌든 양강구도 형성에 성공했다는 거는 전체적인 평입니다. 그게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전환길 씨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 면전 앞에서 우리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냥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확실하게 끝까지 이번 잡은 승기를 끌고 가겠다. 네. 내가 한동훈이란 소리를 안 해서 정말 우리 당의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가 승리의 지금 그 키를 쥐고 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어저께 확실하게 예능감이지만 비장한 모습으로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대표가 됐을 때 공천 줄지 여부는 저는 그거는 그때 가봐서야 알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선거를 이기겠다는 확실한 자기 신념 속에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승기를 쭉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약간 예능감이 섞여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전환길 씨를 한동훈 대표 말고 전환길 씨를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진짜 공천 시즌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좀 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나는 한동훈보다 전환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예능감 차원에서 선택을 한 거냐. 진짜 만약에 이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공천 줄 때 한동훈 말고 전환길을 주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가 되면 당연히 실천하겠죠. 당연히 실천하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아무리 예능 코너라 하더라도 공당의 전당대회 앞둔 대표를 뽑는 그런 위한 토론회인데 저기서 한 얘기를 그때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 얘기가 통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거를 하는 중요한 창구가 정당이잖아요. 그 정당이라는 게 보수의 그래도 제1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극우화돼 가는 게 먹히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유럽 나라들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는 극우 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자리를 완전히 확고하게 잡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수의 표본이었던 제1야당이 지금 극우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천할까, 전환길을 공천할까에 전환길이라는 이 화제의 인물을 그냥 공천하겠다는 이 한마디가 네. 저는 그런 우려를 그대로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거나 방송 토론인데 당대표 후보들이 모여서 하는 방송 토론인데 그냥 시간을 깼느냐. 이거는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실제 공천까지도 충분히 만약에 당대표가 장동혁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또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장동혁 후보 입장에선 전환길 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법하다. 왜? 전환길 씨도 장동혁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제가 운영하는 전환길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시청자들과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사라기보다는 당원들의 제 전환 뉴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누구 지지 이렇게 했지만 아직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네. 이게 지난 14일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사 1층에서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몇 걸음, 한 3-4걸음 앞에서 아니 내가 여론조사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우리 구독자들은 이 지지자들은 이 현재 장동혁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하더라. 내 개인 의견은 아닌데 장동혁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던데요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니까 김문수 후보가 앉아 있었죠. 김문수 후보한테 이게 뭐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끝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기억하시나요? 이게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야. 김문수 후보한테 분발해서 지지를 받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지? 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다들 이거 결국 장동혁 지지 선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난 18일에 이거 좀 내가 정정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하면 다시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재난길이가 선동해서 누구를 지지한다 반 이런 거는요 당원들에 대한 제 역할이 아니거든요. 재난길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고 경고 조치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가올 8월 20일 전당대회 그때는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김 후보님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아니, 내가 그때 뭐 장동혁 의원을 내가 뭐 내 사람들 선동해서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에 왔고 내 요구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장 이 22일 날 나도 좀 그날은 전당대회고 장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최수영 의원님,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당황해요, 김문수 후보가. 그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 선택권 관할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없죠. 본인이 알잖아요. 당 지도부가 말이 약간 꼬이니까 그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뭐 당 지도부가 또 해야죠. 뭐 네. 말이 꼬이는데 저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이제 화해하러 간 거죠. 화해하러 간 거다. 화해하러 간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저 때 뭐라 했냐면 다른 아마 이쪽 매경의 인터뷰였나 잘 모르겠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남을 도우면은 부부지간이라도 원수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강력히 박혔는데 네. 그거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가 변곡점이었어요. 이른바 김문수 대세론의 균열이 갔고 장동혁 후보가 추월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89조다 보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게 얼마나 지금 그런 명색이 당을 지키겠다고 연전홍성하고 있는데 그 네. 면전에 와서 장동혁 지지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본인으로선 불쾌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도 내가 답할 게 아니라는 애둘러 얘기를 한 건데 물론 네. 뭐 후보가 사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전한길 씨가 마음에 들었고 고왔으면 이렇게 했겠죠. 제가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겠으나 내가 후보 자격으로 당 지도부에 요청을 해보겠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표정이 싸늘하잖아요. 네. 이미 기차는 지나간 거죠. 어찌됐건 지금 전한길 씨가 확실하게 김문수 장동혁을 압도하는 이른바 국힘 전당 극장에서의 신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이번 입증이 된 거죠. 아까는 이제 지지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이번에는 또 지지를 약간 변동함으로써 또 이제 그 변동은 아니지만 그게 내 진위가 아니었다고 또 얘기함으로써 하는 건데 어찌됐건 저는 이 부분들이 오늘 내일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전한길 씨가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탄파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 하나 냈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네. 제가 어제 기류를 놓고 보니까 만일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면 전한길 씨 그대로 안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 아하. 장동혁 후보가 되면은 뭐 어쨌든 그건 또 뭐 공천까지 주겠다고 했으니 모르겠으나 네. 반탄파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전한길 씨 문제를 둘러싼 네. 처리 여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지난 18일에 다시 한번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앞에 등장을 한 건 아유 화내지 마세요. 혹시 서운하신 거 아니죠? 삐진 거 아니죠? 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하러 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반응을 보아하니 그 화해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좀 꽁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인 건지 전한길 씨 어제는 입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재난길에 대해서도 전부 다 거리둔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는 김문수 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왜 토론이 안 나옵니까? 재난길 뭐 언론에서 그러니까 눈치 보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당원들에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반면에 장동 후보는 토론에도 다 나와주고 뭐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재난길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난길처럼 목소리 내주고 있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재난길을 이야기한 것은 유일하게 장동 후보였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이런 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내가 누굴 지지하는 게 아니고 누굴 선동하고 뭐 찍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 플러스 심지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도 좀 같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렇긴 하지만 나타난 현상은 장동혁이라는 바닥에 있던 후보가 지금 거의 이 원투를
가릴 만큼 네. 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좀 궁금한 게요.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길래 이 전환길이라는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저렇게 반영이 되고 그게 전체에 마치 의사인 양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까. 전환길 하지만 좀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잖아요. 계엄을 가지고 온 나라를 흔드는 거, 그다음에 그 전후에 나타났던 서부지원 폭동 그런 사태를 지금 다 그냥 껴안고 용인하는 이게 지금 과연 정당 민주주의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전환길이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당 민주주의 안에 품 안에 있겠다고 하는 당원이라면 과연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따라가는 맞는 모습일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환길은 곧 윤석열이고요.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상당수가 있다면 이건 아스팔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극우 세력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이건 지금 정당 민주주의 제대로 되는 모습은 결코 아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환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전환길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본질은 윤석열, 윤어게인 아니겠느냐. 근데 결국 다음 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도 다시 또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지금 이 전환길 씨가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을 두고 얘기하죠. 근데 최수영 의원님 아까 살짝 요런 느낌을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장동혁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둘 다 반탄입니다. 네. 같은 반탄 후보인데 구도상으로는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흐름이 전환길 씨를 기준으로 해 전환길 씨가 칭찬하는 쪽, 비판하는 쪽으로 또 나뉘었어요. 네. 이게 분화냐라는 거죠. 반탄의 분화. 분화라기보다는 장동혁 후보가 일관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네. 나는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당선돼도 면회간다. 윤 어게인에 가장 부합하는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조금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합동 면접이라는 이른바 유튜브 출연도 김문수 후보는 난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장동혁 후보는 난 처음서부터 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원 마음을 샀는데 제가 이번 전대에서 이거 좀 드려야 할 말씀이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이제 전환길 이슈에 매몰되느냐? 네. 이게 이제 외생 변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게 변수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건 변수가 아니니까. 첫 번째가 전대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전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어요. 네.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했지만 요 시기와 맞물려서 이게 벌어질 거라는 거. 두 번째, 그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당선됐어요. 이 두 가지가 강성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일종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전환길 씨가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뭐 허탈감, 상실감에 네. 들어가면서 강성 지지층들 결집시킬 수 있는 이른바 기름을 부었어요. 전환길 참전이죠. 이 세 가지 외생 변수가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당원들의 결집 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가장 부합하고 입맛에 맞던 사람이 장동혁 후보였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일관됐으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것들 예측하지 못하고 네. 대세론에 있으니까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금 이른바 광폭의 스탠스를 가지고 네.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전략 차질이 벌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반탄이지만 같은 후보지만 이제는 완전히 좀 결이 달라졌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환길 문제를 놓고 해법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논평한 게 그런 이유였는데 이건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약간 강성 지지층이 이 서로 이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외생 변수,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만들어진 면이 있다. 하지만 끝까지 약간 전에는 좀 뚜껑 좀 열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전환길 씨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요 정도 얘기했다가 좀 화났나 싶어서 화해하러 갔다가 이걸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또 다시 강성으로 김문수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죠. 근데 지금 이런 전환길 씨를 보고 지금 이 찬탄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안철수 후보가 아니 우리 김문수 후보한테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가 후보님 농성장에 찾아와서 나는 장동혁 후보만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많은 덕담은 해주셨습니다만은 특정 후보를 지지 안 했는데 그게 마치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뭐 그게 무례하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일부러 와서 해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죠. 아니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이거 너무 무례하다. 무슨 혼자 가서 모노드라마 찍고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윤경호 의원님 또 정작 김문수 후보가 모욕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 괜찮은데 정정하러 온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전한길 씨 약간 두둔하는 듯한 또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아스팔트 민주주의에 찬동하는 세력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 그런 분들의 당원으로 포진하고 있는 걸 저 내 후보가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들은 이 도대체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아까 제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당원 명부 압수 내지는 뭐 압수수색 뭐 대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500만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숫자입니까? 500만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이 투표권을 가진 성인만 따지고 보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중에 과연 허수는 얼마나 될까? 또 하나 윤 대통령의 이런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지난 8개월 동안에 벌어진 또는 길게 잡아서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보수였어. 그런데 난 정말 실망했어. 라는데 국민의힘에 이름이 올라 있는 당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 다 빼고 나면 과연 이번에 저렇게 전한길이라는 저런 극우 유튜버에게 빨려 들어가는 이 당원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김문수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다는데 뭐 이 직전에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유리하잖아요. 저런 후보마저도 이런 당원들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보수 제1야당 보수당의 얼굴이니까요. 이게 전당대회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금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오늘 이 발언을 하시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말씀을 진짜 여러 번 오늘 반복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는 씬스틸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사실 기분이 나빠도 아파도 아야라고 말을 대놓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것 때문 아니겠느냐. 아까 얘기 좀 살짝 나왔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길심을 얻어야 당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보수 유튜버에 휘둘리는 국민의 힘입니다. 길심, 전한길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길심을 얻어야 당선이 되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기분 나빠도 나쁘다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 유튜버한테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관련해서 실제 정치인들도 요즘에는 다 유튜브 하죠. 정치인들과 다른 정말 보수 유튜버들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거죠. 일단 현재 지금 이 보수 국민의힘 쪽을 보면 국민의힘 TV가 자체가 있어요. 이 공식 이 채널인 거죠. 이 48만 4천 명 됩니다. 단위가 10,000명이에요. 주진우의 이슈 해설 30만, 한동훈 19만, 나경원 10만입니다. 그런데 보수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를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살표가 저 끝까지 쭉 가 있어요. 배승희 변호사 167만, 신의 한수 161만, 고성국 TV 130만, 성창경 121만, 이봉규 97만, 전한길 뉴스도 거의 한 50만 가까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길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수영 의원님, 보수 유튜버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뭐 전체적으로 500만 뭐 얘기 나오지만 네. 권리당원,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책임당원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3개월 이상 당비 내고 한 80만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마 구독자들이 겹칠 겁니다. 겹친다고 보면은 대략 한 100만 어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80만과 거의 비슷하게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하. 저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돼요. 그래야만 만족을 해요. 지금 보면 167만에서 47만 사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만 어간이 비슷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집단 극화 이론이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열정적인 소수가 강력하게 준동해가지고 침묵의 다수를 제압해서 이 주류의 시스템을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걸 집단 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그 정치학 이론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데이터에 당권 후보들이 지금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내 보이니까 네.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오늘 내일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천하의 김문수 후보도 네.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자, 그럼 침묵의 다수가 다 틀린 거냐? 아니죠. 침묵의 다수가 오히려 나중에 그 우리가 중도의 중원을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 다수가 과잉 표집, 과대평가 네. 이것을 빨리 전 국힘이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론도 막 나왔어요. 지금 제가 적었습니다. 집단 극화 이론이다. 그래서 일부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부가 막 선동을 해서 이렇게 집단 전체가 좀 극화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하지만 침묵하는 다수의 힘이 있다. 그게 이 중도를 좀 확장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윤경호 의원님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 한덕수 후보로 할까요? 김문수 후보로 할까요? 했을 때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그때는 또 김문수 후보로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게 또 압도적으로 나오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심을. 우리 한국 민주주의 얘기할 때 또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네. 내란이나 이런 국면에서 영어 표현입니다만 레질리언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합리적인 이성이 그래도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우린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수 진영인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샤이 점점점이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네. 지금 저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그다음에 온갖 뭐 폭력적인 거 행사하고 세상이 전부 내 것인 양 나서는 사람들이 전면에 다 보이긴 하나 그들만에 의해서 보수가 다 구성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양태가 계속 가면요. 샤이 점점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외면하고 심지어는 떠나죠. 그렇게 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극우 세력들에 의한 소수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전 국민에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마지막 전당대회 어제 마지막 토론회라고 했는데요. 저 네 후보가 저는 국민의힘을 새로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뭘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이를테면 뭐 증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보의 이슈라든지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 없는 다수에게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그걸 끝까지 이뤄서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말씀하셨죠.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그 탄력성으로도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 얘기 중에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에 들어가죠. 선거인단 투표도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찬탄파 반탄파 구도가 완전히 나뉘었는데 찬탄파 단일화 만약에 할 거면 어제까지가 마지노선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 전대 찬탄파 단일화 무산입니다. 찬탄파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결국 끝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가 막판 변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다 들어가는데 결선 투표 막판 변수 이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최수영 의원님. 네. 저는 뭐 결선 투표 지금 여론의 추이를 놓고 보면은 뭐 특정 여론조사를 거론하지 않아도 지금 50%를 넘는 압도적 강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에 무조건 결선 갑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여기에 결선 가는데 반탄만 갈 것이냐, 반탄 찬탄이 섞여서 갈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죠. 저는 뭐 반탄 둘면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일화 안 한 이유도 단일화가 네. 승리를 여는 최소한 어떤 보증 수표는 아니어도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되어야 되는데 단일화해봐야 문 손잡이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까지 몰라도 이렇게 당대표 선거까지 단일화해서만 내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일화의 꼬리도 좀 이번에 좀 떼야 될 것 같고 네. 또 조경태 의원과 약간 결이 좀 달라요. 특검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 당의 쇄신과 혁신을 그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웠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반탄파 후보 둘이서 아마 결선 가서 이번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결선 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렇게 되면 요 시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결선 투표가 벌어질 시기가 이제 막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그쵸. 그다음에 또 여당은 그 이제 그 법안 강행 처리하고 특검은 또 다시 또 구속영장 재발부 받아가지고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센 사람, 조금 더 강하게 부딪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이 시각적 효과, 그 정치적 상황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그 변수가 되다 보니까 혁신 쇄신이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현실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물론 아직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선거인단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반탄파 후보가 반탄파 후보 둘이 결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내가 볼 때 개인적인 이 추측으로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럼 윤경호 위원님 안철수 후보는 계속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하자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나 최소 2위야. 나 무조건 결선은 가거든이라고 얘기했는데 반탄파만 둘이 올라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역풍이 또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항상 더 씌워져 있는 거 철수 안 했네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간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당원이 한 80만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당원 80만 중에 샤이 보수라는 세력이 얼마나 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찾아가서 뭐 열심히 뭐 이런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이번에 좀 규명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샤이 보수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저는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네. 국민의힘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보수, 개혁 보수에 한때는 기대를 굉장히 걸었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도 기대를 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은 아주 짓밟아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샤이 보수 말고 나머지 목소리 큰 세력들만이 지금 전면에 나와 있는 거냐. 그렇다면 찬탄파들이 설당이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결선 투표 뭐 결과 뭐 우리 최세용 의원님 훨씬 더 분석적이시니까 네. 좀 그렇게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나마 안철수나 조경태가 얼마나 얻느냐를 잘 보는 게 그 샤이 보수가 그래도 있구나 없구나를 따져보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유튜브 댓글로 좀 질문이 올라왔는데 소개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전한길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건 사실 일단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상황을 지켜볼 부분이겠죠. 아직 당대표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 미래다라고 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등판입니다. 네. 이 유튜버 등판, 대체 유튜버 등판이 왜 나왔느냐.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지난 15일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부재한 동안에도 옥중에서 보낸 편지 등이 여러분에게 소개되었더군요. 조국TV를 통해 가능한 자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해볼 생각입니다. 워낙에 제가 노잼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인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로 누가 등판했느냐라고 봤더니 조국 전 대표입니다. 뭐 유튜버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감이 있죠. 이제 나는 정치인이다. 요즘 정치인 중에 또 유튜브 안 하는 사람도 없긴 한데, 근데 일단 윤경호 의원님, 조국 전 대표도 일단 유튜브를 좀 이 사면되고 난 다음에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압도적인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이지만 조국 전 대표는 다시 제도권 안에 너무나 쉽게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얘기했듯이 내년 6월 뭐 기대해 주세요라고 이미 또 선언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놓은 정당에 국회의원 12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튜브는 또는 SNS는 잠시 의존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이미 레거시 미디어와의 인터뷰도 좀 줄을 잇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유튜브를 굳이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금 정치 활동에 재개가 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유튜브를 뭐 정치 재개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윤재관 대변인 어제 앞으로 조 전 대표 이런 일정이 있어요라고 얘기했죠. 직접 들어보시죠. 24일 일요일, 25일 월요일 1박 2일간 부산 민주공원, 그리고 평산마을, 그리고 봉화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 및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같이 가지 않으시고요. 지도부 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자 가시는 일정으로 준비했고요. 네, 일단 이제 차곡차곡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봉화마을도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는 곳이 부산 민주공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 혁신단 사실 처음 이 창당 기치를 걸었던 곳이긴 한데,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최수영 의원님, 사실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내년 6월에 부산시장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뭐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장도 뭐 얘기가 네. 있고 여러 가지 아마 PK를 본인의 이제 어떤 근거지 삼기 위해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변인 얘기한 걸 보니까 일정이 그냥 선거 일정 같아요. 지금 뭐 그냥 뭐 와서 쉬는 시간도 없이 가는데, 그리고 또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030한테 사과해봤자 뭐 들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나 사과 안 할란다 뭐 얘기도 하는데, 제가 문재인 조국 전 대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정치 행보를 하고 뭐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마디만 제가 좀 앞길에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였죠. 저는 조국 전 대표는 사과가 먼저다. 저는 그 말로 돌려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짧고 굵게 사람이 먼저다, 사과가 먼저다라는 걸로 지금 멘트를 정리를 하셨어요. 네, 일단 정말 뭐 대선 일정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일정 행보들을 아마 계속 좀 전해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아침엔 피플입니다. 이 첫 번째 모습, 이거는 누구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열심히 쫓아옵니다. 누구냐? 혹시 느끼시나요? 박찬대 의원이에요. 이게 대체 왜 등장했느냐라는 거죠. 큰 사진으로 좀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발행이 됐어요. 지금 딱 한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요. 이재명. 뭐 온통 이재명이죠. 기념 우표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혼자가 아니라 좀 같이 나온 게 있더라. 바로 아까 저희가 본 요거죠. 좀 크게 볼까요? 네, 지금 요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뒤에서 거기 좀 서요라고 얘기하는 듯이 보이는 박찬대 의원. 그럼 대체 둘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이재명이냐? 오늘의 피플 주인공은 이재명이냐? 박찬대냐라는 건데, 사실 요게 애매한 게, 지금 저희가 아까 쭉 기념우표를 보긴 봤습니다만, 조현삼 변호사님, 이게 기념우표 중에서 현역 의원이 포함된 건 박찬대 의원이 지금 유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찬대 사랑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와 굉장히 좋은 케미를 보여준 것은 아마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뭐 이재명 당시 대표를 웃게 하는 것은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흡과 케미를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표와 관련된 사진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네. 두 분의 그런 케미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당대표 시절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이기 때문에 선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찬대 사랑이라든가 뭐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그냥 이 장면 자체가 좀 개구져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선정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저희는 사실 유일하게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박찬대 의원만 나왔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내 자전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잡아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성장과 함께 저도 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엉아가 어느 순간 손을 놨는데 혼자 잘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정치적 자전거를 잡아주던 엉아다. 이제 엉아가 안 잡아줘도 내가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같이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요즘에 뭐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 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저 한 장면만 가지고 해석을 할 게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박찬대 의원까지 함께 불러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과 묶어서 해석해보면 상당히 오묘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낙선자까지 함께 불러서 특히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일종의 주례회동까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례회동을 했다는 소식은 없고 굳이 낙선자를 함께 불러서 식사를 했다. 게다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발행되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또 여당 대표에서 낙선한 의원의 사진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보면 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조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 17대 총선을 압승한 이후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천정배 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맞붙어요. 거기서 천정배 의원이 승리하고 이해찬 의원이 패배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해찬 의원을 오히려 총리로 발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세 총리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하. 그러면 그것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선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박찬대 의원이 낙선은 하지만 중용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냥 흘려볼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흘려볼 부분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인물 가봅니다. 네, 두 번째 인물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이죠. 김용 부원장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세 번째 보석 석방. 네,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이번에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석방은 아니고요. 두 번 석방이 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번에 세 번째 석방이 됐다라는 건데 대장동 뇌물 혐의를 좀 받고 있었죠. 하지만 대법에서 이걸 좀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석방이 결정이 나오기 거의 직전에 전현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걸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탄압 피해자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동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의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 18일에 전현희 의원이 했었던 얘기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란 이유로 지금 정치 탄압 피해자로 있는 우리 다른 동지들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른 게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을 콕콕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조현삼 변호사님, 마침 또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틀 뒤에 석방이라고 또 이 결과가 나오니까 또 좀 오비락이야 공교롭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김용 전 원장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합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미 그 전에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그 보석 청구를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법원 재판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요. 지금 6개월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석을 인용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장기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유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심과 2심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다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검토가 아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과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사실상 이 김용 전 부원장이 이 석방 해주세요, 좀 이 보석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요청을 넣은 게 4월이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길게 걸렸다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거는 이 여권 내에서는 다들 이게 좀 너무 과했다, 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하게 전현희 의원의 얘기가 결부해서 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현희 의원이 얘기한 사람 중에서 김용 전 부원장 말고 지금 이화영, 정진상 등등이 있죠. 송영건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용 전 부원장 말고 정진상, 이화영 등등 여기도 그러면 보석으로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죠. 징역 7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이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런 인물이 사면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현재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춰 있을 뿐이고 정진상 전 실장은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대북송금 사건의 공동 피고인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본인의 공동 피고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해서 사면이라고 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문제가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럼 보석도 아니고 이제 사면 복권밖에 없는 건데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어떻게 공동 피고인으로 공범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본인이 풀어준다는 이런 취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은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죠. 한덕수 전 총리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한덕수 피의자 신분 조사,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다라는 건데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와서 오늘 새벽 1시 50분까지 무려 16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문건 챙기는 점을 시급이 던졌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4.5 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또 폐기 지시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번 분명한 입장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있다는 전망도 많은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상당히 좀 고령이죠. 그런데 지금 새벽 1시 50분에 지금 나왔습니다. 무려 16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조현삼 변호사님. 사실 16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야간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동의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까지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싸고 있던 각종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검사의 질의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네. 응답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그런 피의자 신문 조서 검토도 시간도 아마 꽤 많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덕수 전 총리 입장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아마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그런 각종 질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아마 답을 했을 겁니다.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주 우려를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조속히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법원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사한 시간이 길었다는 얘기는 궁금한 거 다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 물어봐서 물어볼 거 다 물어봤으면 그 다음 순서는 구속영장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초읽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실 수도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사실 박지영 특검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 사실 이 헌재에서도 한번 한덕수 전 총리 탄핵안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헌재가 당시 사건을 판단할 땐 증거 수집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좀 무혐의가 나왔었는데 그때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핵심이었고 내란 공모 방조 이런 판단도 있긴 있었지만 핵심은 헌재판관 미임명이었었다. 근데 헌재 결정 이후에 특검이 출발을 했고 증거가 추가로 더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송영훈 변호사님.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때 이후에 특검이 출범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실제금 구속영장을 얘기를 하고 뭐 아까 다 부인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을 할 때는 증거로 이걸 사실 밀어야 되는 건데 증거가 그만큼 다 확보가 됐다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특검 입장에서 객관적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대통령실 CCTV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과거에는 대통령실 CCTV가 그렇게 녹화돼서 보관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시절에 그 부분을 도입해서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통령실 CCTV도 남아있다.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끈질기게 삭제하지 말도록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탄핵 결정 이후에 그 CCTV 영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검도 확보가 된 자료이겠죠. 그러면은 그 CCTV가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토대로 당시에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 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묻고 진술을 받아낸 것까지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과 CCTV 영상을 결합해 보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일 행적을 파악할 수 있겠죠. 특검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미 CCTV를 통해서 증거 같은 게 다 나왔었고 그걸 토대로 다른 추가적인 행적까지도 다 모으려면 추가 증거가 더 모였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을 사실 칠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한덕수 위헌계엄 알면서 방조 가담에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네, 구속영장이 이르면 정말 오늘 또 청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건 좀 추이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관봉권입니다. 관봉권. 네, 이게 돈 뭉치 관봉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건진 돈다발 띠지 버린 검찰, 법무장관 감찰을 지시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기억하시나요? 건진 법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이 1억 6천이 넘는 돈이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돈이 근데 관봉권으로 이렇게 한국은행 찍혀서 뭉텅이로 있었다라는 거죠. 사진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해서 한국은행 딱 찍혀 있고 금액 나와 있고 이게 비닐로 한 번 더 싸갖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말고 여기 띠지가 이렇게 있어요. 띠지가 이제 구체적인 이 정보가 좀 들어있는 요 띠지가 있는 요거를 검찰이 버렸다는 거예요. 조현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 돈 자체, 요 관본권 자체가 사실 이 증거물일 텐데 여기에 있는 띠지를 검찰이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믿기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소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네. 뭐 그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권 능력이 저하되지 않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띠지라든가 그런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각종 기초 자료로서 이걸 네. 토대로 여러 가지 출처라든가 그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훼손했다? 기본적으로 띠지라는 것은 그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5만 원권 100장 단위로 띠지가 이루어지고 그 묶음 10장을 기준으로 포장이 이루어지고 그 스티커가 붙여지는데 구태여 띠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포장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 5만 원권의 그런 개수를 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띠지와 스티커의 그 X와 숫자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구태여 이것을 훼손했다? 그리고 그 훼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훼손한 사실을 특검에 인계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중요한 증거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여의도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관련해서 아마 수사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본권을 훼손한다?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잃어버렸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딴 데도 아니고 남부지검이 금융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이런 뭐 금융수사 이거 한두 번 해봤나? 관본권 처음 봤나? 뭐 이런 지금 취지의 말씀이세요. 네. 사실 남부지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띠지를 압수물 등록을 하려고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이게 검찰 직원인데 증거물 그래서 돈 세느라 띠지를 풀었다가 그냥 버렸다라는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믿기가 어렵죠. 저 서울 남부지검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라고 하는 데는요. 수사관들도 상당히 베테랑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저런 것을 그냥 버렸다. 관본권이 비닐 포장이 안 벗겨져 있으면요. 딱 봐도 그 비닐 포장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수사관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띠지도 일련 번호가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겠죠. 이거 네. 버렸다는 것을 믿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알게 된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설령 누군가가 실수로 그걸 버리거나 훼손했다고 할지언정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고 지휘 책임은 어떻게 부실하게 행사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찰 자체적으로 빨리 바로잡아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굉장히 훈련된 법률 전문가들이고 수사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특검의 수사도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띠지를 잃어버린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게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네, 검찰 건진 압수물 광본권 띠지 분실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게 더 문제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 해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 알고 이거 조치를 뭘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드는 근데 생각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띠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관본권 관련해서는 이게 증거물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띠지라는 것은 띠지가 없다고 해서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 증거물의 증명력이 훼손된다고 보기보다는 출처를 찾기가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 출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 돈이 지금 건진법사에서 발견이 되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띠지와 포장지에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그런 기초 자료가 필요하겠죠. 네. 이걸 통해서 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건진법사가 이러한 그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돈 이유 관본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특활비로 아마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 대통령 특활비가 건진법
건진법사에게 넘어갔는가? 이것이 과연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를 운영했던 건진법사에게 그 대가로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각종 김건희 씨의 그런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이 넘어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띠지와 스티커가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고 분실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감찰, 감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해당 직원들과 그리고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 남부지검장에 대한 그런 형사처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거 어떻게 된 건지 관련 진상 파악, 책임 소재 규명해야 된다. 엄중한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자초지종이 좀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